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마지막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28일. 자, 이제 2022년 정말 파란의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1년 내에 빠지다가도 한 달 오르면 1년치 다 올리기도 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좀 산타랠리 있기를 바라면서 12월 달을 맞이합니다. 일단 11월 달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이 흐름들이 12월까지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거시 흐름들은 아무래도 그동안 10월 달까지 나빴던 흐름에서 좀 반전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흐름들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빅테크들이 조금 약했고 그리고 헬스케어라든가 그 방어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 은행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정유주들이 하락을 했죠. 정유주들의 하락은 유가가 77달러, 76달러까지 깨지는 상황이었고 제로 코로나 상황들이 계속해서 유가를 압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2,000명인데 이제 오늘 발표될 중국에서의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확진자 수는 추가적으로 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도 경기를 이 상태로 유지해서는 디플레이션 가능까지 열리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간을 두고 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은 상식적인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치명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애플의 하락도 중국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의 하락은 다 중국과 연관이 된 흐름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는 오히려 잘 방어를 했죠. 지금 중국 쪽에서 계속 나쁜 뉴스가 테슬라 쪽에서 계속 나오는데 FSD 베타를 이제 전 미국 지역으로 뿌렸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좀 한 입장이고요. 확실히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테슬라가 주식을 안 해. 뭐 이런 느낌을 다시 한번 역시 그 머스크는 주식 천재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이 여기까지 온 데는 다 주식 시장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첫 번째 자수성가한 결정적인 계기는 페이팔의 전신 회사를 잘 팔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주식에 누구보다 민감한 회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애플은 정저우 씨가 이제 완전히 셧다운 되면서 심지어 어떤 기관에서는 올해 아이폰 14 물량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럴지는 가봐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로 애플도 빠진 거니까 애플이 빠지면 반도체 주식들도 뭐 좋을 이유는 없는 거죠. 물론 다른 것들도 충분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 생산을 안 하면 반도체 수요에 얼마가 깎일 것이냐. 기존에도 깎였는데, 그쵸? 기존에도 깎여서 주가 빠졌는데, 애플까지 깎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서, 이번 지난 주말의 하락은 다 중국과 연계된 연관성이 가장 높은 하락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심리도 한번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도는 상당히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있고요. 자, 뭐 별로 좋은 때, 주식 사기엔 좋은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 이게 이제 더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단기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시장을 대응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계속 주식을 꾹 눌러서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대응과 저 개인의 대응은 좀 다르다는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주 전체적인 흐름, 그동안의 전체적인 흐름은 채권 시장이 상당히 가격이 상승한 후에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채권 금리가 다시 튀는 일들이 벌어질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주식시장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지금 KRX에서 확인을 해보면 지난 주말 코스피는 7조가 안 됩니다. 근데 지수는 시가총액 얼마요? 1900조가 넘습니다. 여기서 7조가 안 돼요. 이건 뭐냐면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는 것이고, 왜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지금 증권사들이 채권 팔기 바쁩니다. 채권 팔기 바빠요. 그리고 채권 잘 팔려요.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정기예금 금리가 5%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한전체 같은 채권도 5%가 넘고 6% 내외로 나오고 있고, 뭐 은행 관련 후순위채도 5%가 훌쩍 넘고, 그다음 증권사가 발행한 증권사 신용 어음도 단기물이 5%가 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돈을 넣어야죠. 신나는 일이죠. 이렇게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으니. 물론 2, 3년 후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조정될지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일단 지금 당장은 이 정도 금리는 없어 보이니까 돈이 다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매입이 어느 정도 흐름이 끝나야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동이.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역시나 시장의 주포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서 외국인들의 매매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락 내려갈 것이다. 와,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외국인들의 수급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지난 몇 주간의 흐름이 이번 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국내 수급이 채권에 빨려가서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럼 결국 미국 시장 흐름들이 중요한데, 이번 주 미국 시장 흐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죠. 구인이직 보고서, 감원 보고서, 비농업 고용 등 고용 관련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행적인 인플레 지표들은 계속해서 쿨다운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 후행 지표인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선행 지표들은 게다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계속 빠질 것 같습니다. 뭐 유가가 쉽게 못 들 것 같고요. 지금 이미 한번 세게 들었다가 지금 죽었죠. 근데 지금 제로 코로나 한다고 해도 그게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통해서 푼다고 하면 유가 바로 올라갈 일이 아니에요. 푼다고 해도. 근데 지금 당장은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푸는 것도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되게 중요한 선행 지표들인데, 선행 지표들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선행 지표 떨어지는 걸 확인했는데, 그럼 후행 지표가 떨어질 것이냐? 역시 고용.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용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주 월요일은 뭐 그냥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화요일 29일도 주택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케이스질러 주택가격 지수 이제 9월 달치가 나와요. 이제서야. 근데 이제 막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겠죠. 이제부터 하락 추세선을 만들어주는 게 9월 달에 나올 것이고, 진짜 본격적인 하락은 10월, 11월에 가면 더 빠질 것이다. 우리가 그때, 왜냐하면 9월 이후에 모기지 금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금리상에서는 주택가격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봤고요. 그거는 이제 후행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정도 수준의 화요일 날 있고, 수요일 날 11월 30일 날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ADP 고용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시카고 연은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구인이직 보고서 졸츠.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지난달에 올랐어요. 10월 달치입니다. 물론 좀 후행적이죠. 후행적이긴 하지만 지난달에 올랐잖아요. 100만이. 그래서 이게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부터는 떨어질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일에는 연준 베이지북도 발표가 있고요. 다 12월 1일. 자, 챌린지 감원 보고서. 이거는 확연하게 나올 것 같죠? 그죠? 11월 감원 보고서는 확실하게 느는 게 보여질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개인 소비 지출, PCE와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되는데, 10월 달치가 발표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 꺾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제조업 PMI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공급자관리협회 ISM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자, 제조업 PMI가 지난주에 봤던 우리 그 다른 연준의 그 PMI 지수, 마켓이나 이런 쪽에서의 PMI 지수는 기준선은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뭐 46대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 공급자관리협회 ISM의 PMI도 50 밑으로 훅 떨어질 것인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꽤 있다는 거, 이렇게 주간 일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로 고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시장의 예상은 신규 고용이 20만 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월은 26만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실업률은 크게 변동이 없지 않을까, 3.7%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졸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업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지만 허 이사님하고의 발언, 대담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민을 안 오고 미국 사람들이 이민이 지금 좀 닫혀져 있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퇴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 덕분에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의 서비스업 쪽에서의 고용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실업률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기업들의 감원들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그 고용의 질은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실업률은 별로 안 떨어져도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번 주에 뚜껑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가 어디와 연동이 거시적으로 가장 크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금리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역시나 달러와 가치, 원화 가치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원화 가치의 흐름과 달러의 흐름의 그 연동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만 살펴보면 최근에 계속 약세였고 이게 가파르게 흘러가고 있었던 최근 흐름에 아주 시장 곤죽이 났죠. 10월 달까지 곤죽이 나면서 이게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안 좋았다. 근데 11월 달에 우리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원화 강세 이렇게 내려가는 게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지수 흐름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방금 보여드렸고 원화 차트인데 원화 차트 흐름하고 정반대로 가죠. 원화가 1,400원 이상 가니까 시장 박살 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1,400원대로 떨어지니까 올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땠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주가 주르륵 빠지는 동안에 원화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주르륵 올랐습니다. 자, 보시죠. 그렇죠? 자, 우리 조금 길게 볼까요? 자, 길게 보도록 하죠. 자, 요때 이렇게 원화가 강세인 적이 있었습니다. 환율이 떨어진 건 강세니까 원화 강세. 2020년 중반쯤 이후로 원화가 강세가 됐죠. 그때 흐름을 주가 흐름하고 살펴볼까요? 네, 주가 흐름으로 살펴보면 2020년 떨어졌다가 원화 2020년 중반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 원화가 강세였죠. 그 기간 중간에 올라간 거 보십시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좀 더 길게 보죠. 자, 이게 환율이, 코스피 지수인데, 자, 2020년에 급등을 했고, 그 전에 폭락을 했었죠. 폭락을 했다 급등을 했고, 횡보하다가 다시 2007년도까지 정말 그 한국의 가치 투자자가 탄생한 이 시기, 장장 대상승을 합니다. 이때 상승이 정말 제가 이제 업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상승이었다고 기억하는 게 이 기간이에요. 대장기 상승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5년 이상의 장기 사이클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횡보입니다. 계속 횡보하다가 이때 줄 빠지죠. 줄 빠지다가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약세. 요 흐름인데요. 자, 이거를 원화 흐름하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원화 급등합니다. IMF 위기였죠? 앞서 2000년 닷컴버블 시작할 때 주가 진짜 그때 로그 값으로는 최고 상승이었는데요. 그때 상승할 때 보세요. 이 원화 가치가 쫙 올라갑니다. 그때 상승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카드채 위기 있고 이랬었는데 그거는 뭐 넘어가고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자 보세요. 2002년부터 2007년 정도까지 원화가 강세를 추세적으로 합니다. 그쵸? 1200원대 중반인가요? 1400원인가요? 1200대 중반, 1400원 짜락에서부터 쫙 하면서 이때 진짜 엄청났어요. 900원대까지 빠집니다. 원화가. 즉 원화 강세가 초강세가 나타납니다. 초강세가. 그때 어땠다고요? 가치 투자의 탄생 2005년. 다시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 자, 여기 2002년도 초반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쫙 올라오는 이 과정. 네. 원화 강세와 궤를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을 하죠? 그때 폭락하는데 뭐가 있었죠? 네. 2008년도 리먼 사태. 원화 가치는? 네. 폭락. 원화 가치 폭락. 네. 그러면서 지수 폭락. 그 다음 보면 이제 원화가 좀 횡보를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큰 변동 없이 횡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수 흐름 보죠.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지수는 횡보합니다. 횡보하죠. 예.
예,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의 모습, 아까 이거 보았던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리도 중요하고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금리도 중요하고 미국 금리 흐름들 중요한데 거시 차원에서 보면 가장 확실한 흐름은 원화 가치가 강세냐 약세냐 이거 뻔히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그 어떤 그 변수보다도 가장 강력한 변수는 원화 가치 흐름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텀업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거시를 조금밖에 안 보죠. 금리를 열심히 보고. 그런데 결국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원화 가치더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시장 강세고 원화 가치 떨어지면 약세다. 너무 뻔한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살펴봤지만 명확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과거 결과가.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그럴 것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래서 향후에 이제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뭐 1,200원까지 떨어지느냐, 그러면 원화 강세인데, 자, 앞서 그 흐름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에너지 응축이 상당히 됐거든요. 지수상으로 보면 횡보를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 다시 횡보 흐름으로 다시 회귀를 했잖아요. 이번 주가 하락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원화 강세가 나오면 생각보다 상당히 지수가 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는 좀 원화 강세가 좀 지나치게 많이 강했었습니다만 일정 수준 원화 강세가 쭈루룩 나오게 되면 지수가 과거에 보지 못한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것도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오늘 원화의 흐름과 한국 주식시장의 연동성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서로 나누어 봤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2월 달에 원화 강세를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4강 말고 한 8강 하시고, 자, 원화도 강세 가는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